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낮 햇살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11월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을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어 아쉽기만 합니다. 며칠 전 10월 29일 이맘때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가 있죠.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벌써 2년이 흘렀는데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 라디오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별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올해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이어지는 미디어 비평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보도 비평 준비했습니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올 가을 연예계의 또 다른 별이 하늘로 떠났죠. 바로 배우 김수미 씨입니다. 영원한 일용엄니, 국민 엄마로 불린 김수미 배우. 세상을 떠난 김수미 배우가 남긴 우리 대중문화계의 업적은 무엇인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요일이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오늘은 네.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비평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올해요, 청년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4.16 재단 부설 기관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재난 보도 모니터링단을 함께 하실 분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 한 12명과 함께 지난 7월부터 3달 정도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같이 강의도 하고 또 모니터링 기획, 진행, 보고서를 같이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마침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3가지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3가지를 모두 세세히 전해드리기에는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20개월간의 10대 일간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사설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지에서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이렇게 10개 종합일간지에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요.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할로윈 이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모두 넣어서 관련된 그 사설을 다 뽑았고요. 네. 그 사설을 보면서 제목이나 그 내용에서 맥락상 분명하게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추려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서 그냥 한마디만 이태원 참사가 들어간 경우 이런 것들은 빼고요. 정확하게 이태원 참사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설만 골라내니까 총 453건의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예. 가장 많이 사설을 게재한 신문은 72건을 보도한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가 64건, 한겨레가 62건을 보도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관련 사설이 가장 적은 신문사는 21건을 보도한 문화일보였습니다. 20개월간 10개 신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사설 453건이라면 꽤 많은 양인데요. 네. 이걸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사설을 분석해보셨을까요? 사설을 6가지 프레임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석할 때요, 먼저 제목 위주로 봤고, 그러나 제목만으로는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읽어서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책임 귀인 프레임을 저희가 봤어요. 주로 참사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거나 원인을 추론하는데 방점을 찍은 그런 사설의 경우에는 이 책임 귀인 프레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참사 희생자거나 소방, 경찰, 지자체장, 행안부, 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아무튼 누구에게 참사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그 누군가의 책임을 따져보는 그런 종류의 사설이라면 다 여기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사설이 있는데요. 이런 사설은 대부분 사람들의 감성이나 분노, 동정심 등 주로 사람의 감성적 측면을 묘사하는 데 방점이 찍힌 사설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등적 뉴스 프레임의 사설이 있는데요. 참사와 관련해서 개인, 집단, 그리고 정부 등 이해 주체 간의 갈등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한 사설의 경우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사설들은 대체로 추모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 또는 이번의 경우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또 희생자 명단 발표 이후에 관련된 논란 등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중심으로 기술할 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 뉴스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행위를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정부, 유가족들의 발언이나 행동 중에서 법적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적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그리고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 등의 문제도 주로 여기 프레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뉴스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번 참사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중심으로 사설이 기술된 경우에 여기 프레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제 해결 프레임이 있었는데요. 사고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프레임입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힌 보도들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필요하다 등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던가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사설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에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20개월간 이태원 참사 관련 사설을 모두 이 6개의 프레임 중에 어딘가로 다 분류를 했는데요. 어떤 프레임이 가장 많았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여야 갈등도 있었고요. 또 유가족과 정부 갈등도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갈등적 뉴스 프레임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좀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책임 귀인 프레임이 179건으로 39.5% 가장 많이 차지를 했어요. 여기에는 한국일보가 35건, 경향신문 32건, 한겨레 29건으로 워낙 압도적으로 이 책임 귀인 프레임을 가진 사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많은 이유는요. 참사 발생 직후에 이 시민의 압사 우려 신고가 있었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 사설이 워낙 초기에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대책위 그리고 야당과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그 정부 여당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약간 갈등적 뉴스 프레임의 보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적 뉴스 프레임의 보도가 137건이나 됩니다. 이게 30.2%로 두 번째로 많은 보도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프레임은 도덕적 뉴스 프레임인데요. 이건 65건으로 14.3%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그만큼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책임 회피나
막말이 많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참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문제 해결 프레임이 59건으로 13.0%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문제 해결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필요한 사설은 이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어서 그런지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사설이나 경제적 뉴스 프레임의 사설은 거의 없다. 뭐 한두 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사의 책임을 따져보는 책임 귀인 프레임의 사설이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설을 네. 분석하시면서 우리 신문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명명하는지도 자세히 보셨다고요? 네, 신문에서는 대부분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고 있더라고요. 보도의 86.1%인 390건이 그냥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12구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자라고 사회적으로 약간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은 최대한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냥 다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네. 반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로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명명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62건 13.7%를 차지하는데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언론사는 사설의 경우만으로 봤을 때 16건을 사용한 조선일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할로윈 방지법 표류, 국민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제 뽑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꼭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사용을 꼭 하거든요. 네. 이것은 참사가 이 외국에서 도입된 할로윈 축제 문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요. 참사의 원인을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시민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줍니다. 네. 할로윈이라는 단어에서 읽히는 어떤 유흥이나 놀러 갔다라는 이런 이미지, 좀 심하게 말하면 물란함 등의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가족 협의회 발족 이후에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참사의 명칭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된 것인데요. 이런 명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계속 할로윈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해주실까요? 2024년 1월 9일에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1월 18일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30일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제가했습니다. 저희는 1차로 1월 9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거부권 행사 직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보도량과 보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행사한 날부터 일주일간의 보도를 좀 살펴봤어요. 이때 당시엔 더 여력이 없어져서 6개 종합 일간지로만 대상을 좁혔는데요. 1월 9일부터 30일까지의 언론 보도량을 보니 경향 4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일보가 19건, 한겨레 17건, 중앙일보 14건, 동아일보 12건, 조선일보 6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언론에 대해서 가장 서운한 게 무엇이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들 말씀하신 게 언론이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본인들은 정말 추운 겨울에 눈비를 맞고 추위를 견디면서 거리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당시에 너무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 무관심이 너무 서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라고 사실 제가 보도량을 그렇게 점검을 그때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보도량을 보니까 좀 정말 보도량이 적은 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관련 보도 비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문컬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주간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논란과 보궐선거 등 국직한 현안이 있었던 만큼 지적할 부분이 많아서 고르는 게 조금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가장 문제라고 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10월 14일 진행자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출연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 명 씨의 말을 또 옮기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도 명 씨 본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라며 출연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네. 모두 확인되지 않은 명 씨의 말을 옮기고 또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주장을 덧붙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매번 확인되지 않은 말을 무분별하게 옮겨와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덧붙이게 하는 건 오보일 수도 있는 내용을 널리 퍼뜨리는 한 방법입니다. 만약 핵심 당사자를 섭외했다면 혹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취재한 취재 기자의 내용이라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말을 덧붙여서 의혹 눈덩이를 키운 것에 불과한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네, 방송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더 의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날인 21일 이런 명 씨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 뉴스파이팅 진행자가 경마식 보도를 한다. 이런 부분에 언론이 끌려다니는 게 문제 아닌가라며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 자체에는 일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앞서 지적한 진행자의 질문이 보여주듯 이 경마식 보도를 받아서 또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뉴스파이팅입니다. 경마식 보도를 받아서 발언을 키운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 언론을 비판하는 게 저는 조금 황당했고요. 네. 특히 언론은 자기 비판, 자기 반성에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노골적인 자기 반성 회피로 보였습니다. 예. 마침 이날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종류의 진행 방식을 두고 진행자의 질문이 논란을 키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진행자는 청취자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이다라며 응수를 합니다. 저는 청취자들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안과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설령 청취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청취자가 원하면 경마식 보도든 그게 무엇이든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었고요. 또 진행자가 비판한 단독을 달고 보도하는 경마식 보도를 하는 언론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이 뭐가 다른지도 되묻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른 언론사처럼 경마식 보도, 또 경마식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송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자기 비판을 인색하지 않은 방송사, 그리고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네.
섭외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패널 섭외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모니터를 하면서 패널의 소속 정당을 수치화한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2주간 방송을 들으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직 의원, 현직 당직자의 출연 횟수가 셀 필요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교해봤는데요. 네. 2주간 현직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14명이었습니다. 물론 양측의 수를 똑같이 맞춘 비계적 균형이 진실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패널 수를 비교를 했을 때 4배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라면 비계적 균형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듣다가 편향성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네. 지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오고 간 논의의 상당수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타격이 큰가, 이재명 대표의 타격이 큰가, 혹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표가 사퇴하나 등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예측이 청취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의문이 들었고요. 네. 더더욱 이런 질문이 아쉬웠던 게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인 영광과 북성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인구 소멸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영광 곡성에 살지 않더라도 인구 소멸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각 정당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는데요. 매번 전화로만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예계의 소식들 준비해 오셨는데 안타까운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배우 김소매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건강상 지병이 있으셨던 걸까요? 네, 일단 고혈당 쇼크사가 공식적인 분석으로 최종 사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 대체적으로 이 공복혈당의 정상 범위는 한 70에서 1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500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네. 엄청난 수치였는데 네. 사실 이렇게 체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려면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평소에 이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외부 요인 때문에 500까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것이 이제 뮤지컬 친정엄마의 이제 체불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난 5월에도 이 이제 친정엄마 공연 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뒤에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생신이 고작 하루 지난 뒤에 이렇게 목숨을 네. 잃으시게 돼서 더욱 생신 다음 안타까움을 날에 돌아가셨군요. 더하게 됐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워낙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시다가 향년 5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거든요. 1970년 데뷔하셨으니까 50년이 넘게 연기를 해오셨어요. 대표작이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원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일용엄니. 예, 이제 수사방한장을 시작으로 해서 손님 주인, 백년손님대 출연했고요. 1980년에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출연을 하셨죠. 그래서 네. 국민 엄마의 다른 면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TV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서는 굉장히 코믹한
연기 변신을 하게 됐고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에 네. 계속 출연을 하시게 됐고요. 네. 그 뒤에 뭐 맨발의 기봉이 같은 작품에도 출연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매년 활약을 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제 수미산장이나 이런 그 요리 예능만 생각하는데 그 82년과 85년에도 오늘의 요리 등을 통해서 이미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음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환된 상황에서 네. 수미산장 등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김수미 씨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 엄마 할머니에서 이제 약간 코믹한 연기 그리고 예능의 정말 요리 달인 그런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구사해 오셨습니다. 네. 김수미 씨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지금 막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요리, 또 국민 엄마 할머니, 또 코믹한 연기,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당대 여배우가 구수한 입담에 찰진 욕설 이런 이미지를 안고 가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용엄니 할 때는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는데 네. 노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용엄니 배역을 하기 싫어가지고 3개월 동안 제주도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김혜자 씨가 그때 또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네. 아니 네가 그렇게 잠적을 해버리면 김은수 씨하고 김혜정 씨, 이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 역할로 나온 두 배우가 네, 네. 밥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김수미 씨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배우가 그런 할머니 이미지가 각인이 되면 다른 배역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되니까 힘들었고 네. 그 뒤에 또 다시 욕쟁이 할머니 이미지가 더해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을 했다고 그래요. 강아지랑 동네 산책하면서 중학생들이 욕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나. 그렇지만 진짜 중학생에게 욕을 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재미있게 이제 네.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욕이라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기분 나쁜 욕일 수도 있지만 이 김수미 씨의 욕은 누군가를 살리는 욕이었다. 욕쟁이 할머니가 한동안 또 인기를 많이 끌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한테 위로를 전해주었던 그런 네. 욕쟁이 할머니 맞아요. 캐릭터를 네. 김수미 씨가 잘 보여줬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욕도 있지만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살리는 욕도 있다는 거를 김수미 씨가 방송 활동, 뭐 영화 활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욕쟁이 할머니가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또 김수미 씨 하면 또 방금 말씀한 요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손맛이 워낙 좋고 정이 많아서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도 가족처럼 잘 챙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인심이 넉넉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출연이나 예능에서 호흡을 맞춘 신현준, 탁재훈, 장동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양아들이라고 할 만큼 친한데 그 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많이 됐고요. 네. 또 윤영미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연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집에 초대를 받아갔더니 막 한상 이렇게 차려와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네. 또 실수 자체에 갔을 때도 내노라는 뭐 유명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 저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인식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도 외국 촬영 때문에 곁에 있지 못했는데 평소에 했던 조언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언급했어요. 김수미 씨가 이상민 씨한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했던 말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김종민 씨도 주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던 분이었다. 그리고 수비산장에서 함께했던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도 촬영이 끝난 후에 음식을 꼭 손에 쥐어주면서 네. 배웅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언급해서 이렇게 평소에 특히나 후배들한테 살뜰하게 챙긴 면들이 일화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50여 년의 연기 인생과 방송 활동을 통해서 김수미 씨가 우리 대중문화에 남긴 유산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원고 쓴 것이 일부 발견돼 가지고 또 아드님이 그것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후배들한테 남긴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이곳은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열심히 유지해라. 그러면 기회가 온다. 이런 말도 했고 네. 또 조연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와 보니까 나 같은 미모는 흔했다. 미모로 승부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다라면서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엄마 역을 내가 먼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엄니나 뭐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가 네. 그냥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심지어 김혜자 씨한테 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국민 엄마인데 요리를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네. 자신은 요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캐릭터의 면에서 완성을 위해서 네. 요리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제로. 요리를 통해서 완성을 했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정말 엄마같이 네. 후배들을 챙겨놓은 모습, 그러니까 실천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조연이라 하더라도 평생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나 평생 조연이었어. 이렇게 당당하게 네. 밝히면서 힘을 북돋았거든요. 네. 사실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조연으로 출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또 미나리에서의 또 조연 역할이었잖아요. 또 할머니 역할이었고 네. 이 조연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대중문화 관점에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김수민 씨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연 같은 조연이셨죠. 아, 그럼요. 네, 버티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네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요즘 가요계의 핫한 소식, 로제의 아파트 열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노래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응이 있었죠. 그 스트리밍 사이트 및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최단 기간 K-pop 여가수로서 이제 1억 조회수를 달성을 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최단기간 1억 뷰를 달성하더니 이제 이번 주에 2억 조회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 공식 공식 차트를 보면 영국부터 먼저 발표가 됐는데 네. 오피셜 차트에서 4위를 했고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 역시 좀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되게 영국의 오피셜 차트가 우리 K-팝이 좀 깐깐하거든요. 네. 근데 빌보드보다 차트 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핑크가 유럽에서 역시 인기가 있구나. 그리고 와. 이 영국에서 또 훈장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영국이 먼저 반응을 더 크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깐깐하기로 알려진 그 영국에서 4위에 든 게 최초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블랙핑크가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13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또 이제 빌보드 핫백 같은 경우에는 뭐 정국이나 지민 1등을 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를 이제 7주 연속 하긴 했는데 여자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또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따라 부르기도 쉽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능 금지곡으로도 급부상했더라고요. 아니 어떤 누리꾼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 한 달 남았는데 네. 로제가 인터넷에 독을 풀었다. 우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정말 이 후렴구 아파트가 맞아요. 귀에 맴도는 네. 그런 노래죠.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이 곡을 피하시기 경계령입니다.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도 새롭습니다. 외국인들도 뭐 아파트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서 술게임을 하는 영상이 네. 막 SNS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뭐 한국의 술자리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수일 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빛이 흐르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네. 로제의 아파트는 술빛이 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네. 술자리에서 좀 낯설고 대면할 때 분위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친숙하게 만들려고 네. 아파트 게임을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게임 자체만이 아니고 그러면 한국의 술 문화는 뭐냐 이참에 내가 다 알려주마라고 해서 로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술 문화는 소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네.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술에는 안주가 이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주도 소개를 했죠. 마른 오징어뿐만이 아니고 마른 오징어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와 마요네즈를 섞은 소스를 또 소개를 하는가 하면 또 식사를 우리는 또 곁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부각이 됐는데 우리 네. 김치볶음밥 만들어가지고 먹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예, 김치볶음밥, 마른 오징어 이런 것까지 다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로제 씨가 애국자네요. 이러다가 뭐 K 주류 문화, 뭐 소주까지 글로벌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밤 중에 홍두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윤수일 씨도 홍두깨 맞았어요. 갑자기 역주행을 해가지고 뭐 200% 이상 뭐 스트리밍을 듣는 분이 늘어났고. 원조 아파트. 예, 그 구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로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또 네. 누리꾼들 그걸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선을 보이고 있어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복층 아파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SNS가 주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K-팝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예전 가수도 다시 부각시켜내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신구 세대의 조화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앞으로 더 흥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